제 시각에서 보다 좀 학술적인 면에서 볼 때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담론 구조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든지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 기본소득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일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복지국가라는 것이 그 한국 자본주의와 함께 계속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이게 기본소득일까? 혹은 뭐 현금과 관련된 것들일까? 혹은 그 사회 서비스 중심의 또 다른 그런 어떤 전략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오늘 기자님도 오셨고 우리 이원조 대표도 오셨고 또 정치권에서도 요즘 많은 분들이 이쪽 저쪽에서 이제 좌파뿐 아니라 우파에서도 얘기를 꺼내고 계셔서, 아까 옥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아주 세밀한 고민 없이 덜컥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이 과연 정치적 담론에 더 가까운 건지 혹은 학술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내외 자료들을 쭉 보면은요, 훑을 대로 좀 훑어봤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도 뭐 그 슈왑을 필두로 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이제 그 자본주의에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도 그 소비의 실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노동의 종말 때문에 이거는 기본소득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 논의는 뭐 토마스 모가 근원이다, 토마스 스펜스가 근원이다,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전에도 여러 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기본소득이 다시 재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기본소득론, 찬성론 쪽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것이 이게 불확실한 예상이거나 성급한 전제거나 혹은 국가 정부가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구석이 많은, 그 흔들릴 수 있는 전제라는 얘기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 스탠딩이라는 이제 기본소득 그 지구 네트워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본소득을 아주 세게 주장하는 그 세계 조직이죠. 거기 이제 그 수장급 되는 이 가이 스탠딩이라는 분이 이 토마스 쿤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그러니까 지금 복지국가, 여태까지 해왔던 20세기형 복지국가가 21세기에 들어와서 뭐 세계화라든지 과학기술 혁명이라든지 혹은 인구 가족 구조의 변화, 뭐 저출산 고령화, 아까 얘기했던 그 사실은 사회보험도 쭉 보면은 이게 다단계처럼 그 새로 가입되는 인구가 자꾸 늘어야 되는데 이게 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냐,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피케티 등등 최근 그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런 관찰들 속에서 이제 이 기본소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 스탠딩에 의하면은 정상과학, 기존의 사회보장을 우리가 노동 중심 그리고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그런 정상과학이었다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유급노동 그리고 자본주의로부터 이탈 혹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면에서 과학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 복지국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복지국가는 풀 수가 없고 이 기본소득이 풀 수 있어야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지금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조금 책이나 뭐 주장이나 발표들 보시면은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왜냐면
학자들마다 혹은 제안자들마다 같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NIT라든지 뭐 참여소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뭉쳐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특히 이제 그거는 요즘 저희 사회복지 학계에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옳을까를 이제 학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BN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Basic Income Earth Network,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본소득 그 찬성론자 조직인데, 여기서 정의하기를 영어 읽어보시면 되고, 원칙 5개가 추출이 됩니다. 하나는 주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이란 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요즘 이제 유행이 돼버렸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정책학자로서 혹은 사회보장 제도론을 가르치는 학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용어의 혼탁을 너무나 초래하고 있다.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건 이제 학적인 입장입니다.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이건 잠깐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급여 대상이나 형태에 따라서 그 사회정책학에서는 이 사회보장 프로그램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편급여가 있고, 사회보험 있고, 공공부조가 있고, 이건 이제 형태적으로 굉장히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보편급여에 속하는 그 현금성 보편급여나 혹은 현금성 보편급여라고 얘기하는 사회수당이라는 것과 그 용어로 사실은 기본소득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어로, 학술적인 용어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이제 요즘 저희 사회복지학계에서 그 기본소득은 마치 새로운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 찬성론자 중에 하나인 라벤토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구학적 범주를 제한하는 그 부분적 과도적 기본소득, 이건 이제 사회수당하고 같거든요. 청년수당이건 뭐 기초연금이건 아동수당이건 인구학적 범위를 줄인, 이런 걸 이제 그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부분적 기본소득 혹은 과도적 기본소득, 그러니까 완전 보편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이제 기본소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본소득론에서도 아주 강고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것은 크루드한 폴리티컬 에러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소득론자들도 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혹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그 여러 과정에서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효과성을 더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완전 기본소득만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완전 기본소득도 그거마저도 전국민 사회수당이라는 기존에 쓰던 그런 학술적인 용어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술적인 그 엄밀함을 따져본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적어도 사회보장, 사회정책 쪽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기본소득 연관 용어 관련해서 우리 옥 교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킨슨이 얘기했던 참여소득, 그리고 최근에 그 MMT로 잘 알려진 그 랜덜 레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잡 개런티라 그래서 일단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게 우선이고, 일자리가 보장이 안 될 때는 먹고 살 돈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소득이죠. 그리고 NIT는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중언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지분급여, 이건 이제 요즘 피케티도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소득론 진영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성인이 될 때 원샷으로 한 1억 이렇게 주자라는 그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부장 혹은 사회정책학 쪽에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굳어진 표현, 사회수당 혹은 데모그란트라는 표현을
우리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다 볼 수 있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부 구분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옥 교수님께서도 그 기본소득이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좌파의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탈노동화. 이거는 뭐 그 칼 마르크스가 예컨대 노동 착취를 얘기했는데 그 아예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노동과 상관없이 이 지구라는 거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그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에 어느 정도는 이게 다 줘야 된다라는 상당히 강한. 그래서 반 데어 윈이나 반 파리스 같은 학자들은 예전에 이 기본소득을 유럽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불러일으킨 사람들, 이분들이 이게 자본주의에서 막바로 공산주의로 직행하는 묘수다라는 표현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 자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노동화 평등이 좌파 버전의 기본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그 보편 기본소득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는,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고요. 우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복지제도가 조금 비효율, 행정비용이 있다면 이거를 좀 비용을 저감하는 그런 방편으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I 수준도 좀 낮은 쪽으로 지향을 하는 거죠. 콤비임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소득을 주면 그 시장에서는 시장임금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주장들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유연화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기본소득을 주면 오히려 유연화가 쉽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덴마크 버전의 그 플렉스큐리티 얘기할 때 그거를 기본소득과 이어붙이는 그런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유연화를 하면서 동시에 시큐리티도 챙겨주는. 그리고 뭐 행정비용 저감 효과는 아까 옥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뭐 서상목 전 장관님이나 경제학 쪽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웰페어를 받기 위해서 뭐 이혼을 한다던가 뭐 별별 그런 그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거 아예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중도 혹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도 좌파일 수도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주장하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 기존 복지제도를 거의 그대로 두면서 이걸 혼합해가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은 별로 이제 따지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제 자아 비판이 될 텐데 저희 사회복지학 쪽에서 이거에 대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술적 용어로서 이게 성립 가능하냐 혹은 뭐 전제라는 것이 만약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수정이라고 본다면 그것과 조응할 수 있느냐 혹은 뭐 노동을 그냥 사상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의 그 좋은 새로운 그 복지 상품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제일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노동의 가치를 좀 너무 빨리 패배주의적으로 그냥 사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인류사적으로 보면 이 노동은 뭐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졌죠. 뭐 성경에도 나오고 뭐 어느 경전을 찾아봐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이거는 거의 우리 문화의 지금 인류 문화의 기본인데 이거를 너무 쉽게 우리가 방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경제학도 보면 주류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전부 노동이 중요합니다.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그럼 복지국가라는 게 뭐냐? 사회정책학 혹은 제가 보는 그 복지국가라는 것은 노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전략으로서 복지국가가 20세기가 많이 됐었고요. 뭐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오는 그 노동을 조건으로 한 기초보장이라든지 혹은 뭐 비스마르크 계열에서 나오는 그 노동 성과의 비례 수준, 소득 비례형 제도라는 전부 이 노동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기본소득론은 특히 이제 강하게 주장하시는 쪽에서는 노동과 능력에 기반한 자본주의라는 거를 그것의 종언 혹은 대체를 꿈꾸거나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소득 뭐 토마스 모어 그다음 비베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제 기본소득론의 역사를 제가 좀 보니까 기본소득론이 막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인 그 열악한 상황들이 있고 기본소득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결국은 복지제도로 이제 상황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초기 상황이 정리됐고 그 다음에 뭐 토마스 페인, 토마스 펜스, 러셀, 뭐 밀러와 메이블, 더글러스, 콜, 뭐 제임스 미드 뭐 이런 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도 나중에는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한 영국식 복지국가로 상황 정리가 돼버렸고요. 그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여러 그 기본소득 관련된 주장들이 난무했었지만 결국 이제 뉴딜식의 사회보장,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역시 정리가 된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 복지국가 혹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하도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또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저의 희망 혹은 어쩌면 그 약간 점을 쳐보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복지국가의 수정 전략으로 이게 정리가 될 공산이 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아까 오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최근 현실 사례들입니다. 알래스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국 성남시 쭉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이제 그 비교 사회정책적으로 국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후진국에서 이게 담론이 굉장히 인기를 끌거나 혹은 오히려 상대적인 중저복지국가들, 그러니까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유럽 버전이 아니고 주로 영미식 버전의 좀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에서 이 기본소득 얘기가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복지국가를 하면서 자본주의도 잘 하고 있고 복지개혁도 계속 잘 해오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기본소득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이제 핀란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핀란드조차도 북유럽에서는 굉장히 후진국 취급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 분들이 이 핀란드 얘기를 하면서 마치 선진국의 그 대표적인, 근데 북유럽에서는 핀란드는 쳐주지도 않는 복지국가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잘 작동하는 복지국가는 어찌됐건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왔고 그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한국형 복지국가도 이미 성공했던 그런 복지국가들 중에 성공한 스토리에서 교훈을 얻어와야지 왜 나미비아, 뭐 인도, 이건 좀 약간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주장도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게 불가피한 미래냐, 이걸 차치하고더라도 노동 중심성에 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근로동기 침해에 대한 부분, 젠더 불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실제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소득론자들의 비판 그리고 또 다른 반비판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것처럼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겠지만은 기본소득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중간자적인 아주 유보적인, 왜냐하면 그 전제가 어떻게 실제로 현실화 되느냐 혹은 한국의 그 복지국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 기본소득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기존 복지국가를 수정하는 전략에서 조금 써먹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게 지금 열려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주장이 나오지만 이것이 현존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제도하고 조응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부분이 오히려 중요할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예산에 관해서도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아까 오 교수님 말씀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국민적인 동의가 가능할 거냐의 문제들이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소득에 대한 그 국민인식 조사들입니다. 한국 2019년인데 지금 재난소득 받고 나서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한국은 반대가 상당히 많은 그런 나라들이고, 재밌는 건 보시면은 영국 같은 오히려 그 자유주의, 이 약간 레디컬 버전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하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북유럽 같은 데는 기본소득 반대가 더 큰 이런 그 상황인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에서 기본소득은 왜 인기가 있지? 영국은 복지 수준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굉장히 불만이 이제 쌓이고 뭐 비효율 얘기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는 그런 기본소득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스웨덴처럼 나름 자기들 복지 이 시스템이 괜찮다고 보는 나라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한국은 왜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좋아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까의 문제는 좀 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2000년, 2020년 올해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해마다 2007년, 10년, 13년, 16년 한국 복지 패널에서 조사한 건데, 복지 증세가 반대가 줄어들다가 오히려 복지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증세 반대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 올라가고 있는, 최근 조사 자료도 더 올라가고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복지 재원 부담을 뭐 기본소득이 됐건 뭐가 됐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하자는 의견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내라, 기업이 내라, 뭐 이런 의견들을 합치면 거의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서의 조세 정치는 내지는 않겠는데 받는 건 좋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소득을 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한 요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 혹은 자본주의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복지국가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고용 격차, 고용 없는 성장, 뭐 얘기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가부장 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이 한국식 자본주의가 그런데 이게 양성 불평등 문제가 너무 크다. 근데 이게 사실 생산성 측면에서 대학까지 다 나오게 똑같이 교육은 인적 자본 투자는 해놓고 여성은 써먹지 않는 이런 그 비생산, 이건 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다른 나라에서 뭐 북유럽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거를 복지국가로 잘 풀었다. 근데 그게 현금 복지가 아니라 사회 서비스라는 형태의 제도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다. 쉽게 얘기하면 현금급여는 뭐 기본소득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현금급여, 대부분의 사회보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 가구주를 통해서, 근데 그게 이제 일하는 남성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승자이기도 하면서 복지급여에서도 승자가 되는 뭐 이런 이제 체계적인 양성 불평등이 있는데, 사회 서비스라는 것은 오히려 여성들한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많이 밝혀졌죠. 그런데 돌봄 같은 것들이 무급 노동으로 여성이 하느냐, 혹은 이게 나란 일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해주면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배경이 되느냐.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주니까 조금 중립적일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회 서비스가 줄 수 있는 그 양성격차를 푸는 그런 효과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이제 뭐 불평등 양극화, 뭐 이거는 뭐 계속,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상대 빈곤 같은 거는 보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진위계 수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 이걸 다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하나하나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부분적으로는 풀어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다른 방편보다는 효과가 훨씬 덜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걸 조금 다시 좀 생각해 볼 구석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일단 좀 갑자기 복지국가 얘기하다가 딴 얘기지만, 이 국가 R&D 전략 같은 경우도 4차 산업 관련된 전략도 그냥 우리가 나중에 AI 로봇이 전부 노동을 대체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그쪽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인간을 도와주는, 보조하는 방식으로 기술 구현이 될 수도 있고,
완성체 로봇이나 강한 AI를 통해서 인간 빼고 가는 쪽으로도 기술 구현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 국가 R&D 예산 굉장히 큰 거 아시죠? 1인당 R&D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데 제가 좀 살펴봤더니 이게 서울대 같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감이 없이 AI 뭐 로봇 관련 이게 노동 대체형의 이게 지금 국가 세금으로 국민 세금 걷어서 하는 것들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손 치달아도 국가가 국민 세금 걷어서 국민들 일자리 뽑을 쪽에 이거를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오히려 R&D 4차 산업혁명 전략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엔 뭐 우리가 캐치업 할 수 있느냐 아느냐 그 이슈를 떠나서라도 한국은 국가 R&D 예산은 조금 노동 보조형으로 이거를 하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회 서비스 복지 쪽하고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고 좀 그거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복지 전략도 두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얘기 끝나고 나서 그 국가 체제별로 비교를 좀 해드릴 건데 국가복지 전략이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금 복지를 위주로 가는 복지국가 전략이 있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복지국가 전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총량만 갖고 뭐 스웨덴, 독일 뭐 이런 데 많이 쓰고 뭐 미국은 적게 쓰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구성을 보면 복지국가의 그 프로그램 구성이 사회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유형이 있고 현금 복지를 강조하는 유형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현금 복지 전략이 커진 나라들은 뭐 그리스 뭐 이런 남유럽 국가들 굉장히 포퓰리즘이 많이 작동. 선거에서 복지가 굉장히 많이 정해졌던 나라들은 현금 복지를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선거 민주주의보다는 그 조합주의적 민주주의라 그래서 오히려 뭐 노사 대타협이나 이런 사회적 합의 시스템으로 간 민주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이 사회 서비스 전략으로 더 많이 가더라. 그리고 그 이유는 사회 서비스가 여성들한테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한테 현금 주는 것보다도 크게 보면은 사회 서비스가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는 게 이제 정설로 굳어졌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게 이 서비스 전략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배운 여성들이 집에 머물지 않고 나와서 일할 그 조건을 서비스 전략에서 구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복지국가 전략 다양성을 보면은 국가 구성 맨 오른쪽을 보시면 그 총량도 차이가 나지만 많이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현금 쪽 많이 쓰는 나라와 서비스 쪽에 많이 쓰는 나라로 구분이 됩니다. 보면 그 사회 서비스 쪽으로 간 나라들이 주로 북유럽 국가하고 최근에 독일이 그쪽으로 십몇 년 동안 막 달려왔고요. 독일의 개혁들이 우리가 이제 복지 깎는 얘기만 우리나라에 많이 돼 있는데 서비스 쪽을 굉장히 강화한 전략도 독일 최근의 그 복지 개혁의 주요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 사회보험 중심으로 한 현금급여 쪽으로 주로 많이 간 나라들이 이제 대륙 유럽에 있는 나라들, 뭐 혹은 영국까지 이런 나라들이고, 이제 공공부조형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제 저복지 체제의 국가들, 미국을 필두로 한 이런 나라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형별 성과를 보면 우리가 복지국가를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경제적 성과라든지 사회적 성과라든지 정치적 성과 요 세 개로 중요한 것들을 쭉 보면 이게 이제 복지국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도 이게 같이 가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이제 공공부조형이라고 하는 복지를 적게 하는 나라가 훨씬 이건 이제 시장 역동성이 이제 충분히 확보되니까 그런 것 같고, 소득 보장형과 사회 서비스 보장형으로 나눠서 보면 이게 재밌는 게 돈은 비슷하게 쓰는데 복지 총량은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이 서비스형이 훨씬 좋더라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성과로서 재분배나 중산층을 봐도 똑같이 비교해보면 비슷하게 돈을 쓰는데 현금보다는 서비스 쪽에 쓴 나라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더라.
그리고 이제 정치적 성과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조세 저항이나 개혁 용이성 같은 걸 따져보면 이 역시 현금 쪽보다는 서비스 쪽이 더 낫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중산층 비중 보면 어떻게 비교를 해도 서비스 보장형이 소득 보장형보다 크고요. 실질적으로 전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 소득을 통해서 각자 구매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인 걸 서비스로 깔아주는 오히려 그 기본 서비스 시스템에서 재분배나 이런 게 더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정치적 그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이게 조세 저항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 조세 저항 얘기가 뭐 부동산 개혁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실검 1위에 지금 조세 저항 국민운동 뭐 이런 게 막 뜨더라고요. 근데 이 조세 저항을 줄이는 복지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복지를 하더라도 필요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국민 부담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조세 저항이 클 것 같죠. 근데 비교를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보시면 미국을 필두로 한 그 공공부조형,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하는 복지국가를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하는 나라에서 조세 저항이 가장 커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정치가 1대 9로 나뉘거든요. 납세자 대 수급자.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복지가 늘어나게 되면 뭐 연금이라든지 이게 연금도 요즘 맛보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 많고 복지라는 게 한번 하고 나면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현금 복지는 연금도 사실 이게 굉장히 유예된 그런 복지고 나중에 받는 거죠. 실업도 실업이 돼야지만 받는 그런 급여고. 근데 이 사회 서비스는 의료, 교육, 뭐 각종 돌봄 이건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 장기 요양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왜냐하면 경험을 하니까. 아마 그런 효과 때문인지 똑같은 것도 조세 저항이 이 서비스 보장형이 제일 낮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기본소득 관련된 세금 문제는 어떨까 하는 조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왜냐면 이번에 재난소득 보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 복지국가 찬성론자가 된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게 인기 있는 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그렇다고 그 기본소득이 인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거기 필요한 돈을 낼 거냐는 또 다른 그런 스토리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서비스 전략을 제가 현금복지 전략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몇 개만 그냥 경제 효과만 딴 건 아니고 보면 일단 그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 유럽병, 복지병 얘기 많이 하죠. 복지 많이 하면 그 경제적 성과가 여러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보면 반만 맞습니다. 유럽병 가서 뭐냐 현금 복지의 경우에는 확실히 유럽병 효과가 있어요. 이걸 이제 총량으로 안 보고 제가 서비스하고 현금하고 나눠서 효과를 보면 제가 이제 이거는 그 상관관계로 보여드렸지만 제대로 된 그 계량경제 분석을 통하면 저게 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현금급여는 실업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현금은 고용률을 낮추고 그리고 여성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높이고 전체적으로 성장으로 봐도 총 효과는 뭐 별로 뭔지 모르는데 서비스랑 현금을 나눠서 보면 현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장이 좀 저하되고 서비스를 늘리면 오히려 성장이 올라가더라. 그건 뭐 생산하면서 딴 거 놔두고 노동 투입량 올려도 올라가는 뭐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계량경제 분석 제가 어디 낸 것 중에 하나 그냥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저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득 주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일자리 주도로 복지국가를 좀 써먹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역대 우리 정부가 복지를 늘려도 서비스 복지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부터 이제 소득 이쪽으로 확 넘어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고복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썼는데 정치권에서 요즘 언제부턴가 쓰이는 표현입니다. 중부담 중복지 정도가 우리한테 가당할 것 같다.
그리고 예산 제약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데 돈을 쓰더라도 현금 복지보다는 쓸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풀 가능성이 더 높은, 그리고 기존 복지국가 전략들 중에서 훨씬 성과가 좋다고 나타난 사회 서비스 쪽에 돈을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최종 제안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복지국가의 방향은 일단 현금 복지는 선별해서 그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완전 보편 기본소득처럼 밑에 쫙 깔리고 별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없고 돈은 많이 들고 뭐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복지를 좀 늘리자. 그래서 집안일, 여성들이 집에서 하는 집안일, 그리고 여성들이 집안일 하다가 생산 현장에 못 나오는 요 질곡을 좀 풀어주자. 그게 서비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서비스 시장이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된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병동 문화, 지난번에 저 메르스 할 때도 난리가 났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입원하면 가족이 다 입원하는, 포괄 간호병동이라든지 이쪽에 수를 늘리고, 뭐 보육, 교육, 뭐 여러 가지 아직 서구 잘하는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이 서비스 쪽 일자리 포션을 늘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나 로봇 같은 거, 특히 이제 로봇도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입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 일본 오다이바에서 하는 엑스포 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만한 쇳덩어리를 저보고 들어보래요. 못 들죠, 당연히. 근데 그걸 제가 입고 쉽게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노동 보조형 기술이거든요. 완성체 로봇으로 하면 인간이 필요 없지만 똑같은 기술 수준이지만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사회 서비스 현장에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치매 노인 목욕시키다 한 석 달 만에 허리 나와가지고 그만두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에 이런 거를 복지국가가 구매자가 될 수도 있고, 뭐 R&D 투자도 그쪽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이제 제가 북유럽 디자인, 아마 이것도 지금 그런 것 같은데, 북유럽 디자인 유명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산업재해나 이런 게 굉장히 코스트가 크다 보니까 그 얼고노믹스, 인체공학 쪽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또 복지국가도 이게 관련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복지국가에서 이제 구매자가 돼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로 그쪽 산업을 많이 키운 겁니다, 북유럽에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비싼 인체공학적인 가구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오히려 돈 엄청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가하고 이 미래 먹거리를 연결시킬 그런 전략도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